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기업은 바로 오라클입니다. 티커 심볼 ORCL이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2025년 11월 26일이었죠.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5% 넘게 확 뛰어서 결국 204달러 9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오르고 마는 그런 뉴스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니까 HSBC 그리고 도이치벨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급 투자은행들이 아주 강력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보고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정말 샅샅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반응이 과연 일시적인 흥분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인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월스트리트는 오라클에 뭘 보고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지 저희와 함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역시 숫자 아니겠습니까? HSBC가 내놓은 목표 주가요? 저 이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382달러.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저도 그 숫자를 처음 보고는 눈을 몇 번 비볐습니다. 분석 당시 주가가 205달러 근처였으니까요. 앞으로 86%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86%요? 와,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될 거라는 예측인데 맞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보고서는 정말 보기 드물죠. 아주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좋아질 것 같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도박에 가까운 베팅인데 뭔가 정말 확실한 한 방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뱅크도 거의 비슷했죠? 그렇습니다. 도이치뱅크는 375달러를 제시했으니까요. 사실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두 회사가 거의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두 회사만의 생각도 아닌 것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애널리스트 37명의 평균 목표 주가도 342달러를 훌쩍 넘더라고요. 아, 시장 전반의 콘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군요. 네, 시장 전체에 아주 강력한 낙관론이 깔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도 86% 상승 여력이 아니. 이건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수준의 확신인데 그 근거가 대체 뭡니까?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지목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보고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세 글자요? 바로 RPO입니다. RPO. RPO. 아,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자녀 이행 의무,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의 약자인데요. 이런 용어는 사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하, 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계약은 이미 끝났고 미래의 매출로 기록될 것이 100%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팩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건설사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앞으로 몇 년치 공사 계약을 이미 다 따놓은 수주 잔고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직 회계장부에는 매출로 안 찍혔지만 미래에 들어올 돈이라고 보장이 된 거죠. 일종의 현금 예약분 같은 거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그래서 그 IPO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월스트리트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겁니까?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라클이 현재 확보한 RPO가 무려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50억 달러가 아니라 5천억 달러요? 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와, 아니 오라클의 1년 전체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앞으로 10년치 일감을 이미 다 받아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 반칙 수준의 안정성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오라클은 앞으로 몇 년간은 아무 계약도 새로 못 따내도 지금 약속된 돈만으로 회사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강력한 방패를 가진 셈이네요. 방패이자 동시에 성장을 이끄는 창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이 막대한 RPO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장기적이고 규모가 아주 큰 AI 인프라 계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이 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가 알던 그 과거의 오라클과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오라클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 약간은 뭐랄까 좀 오래되고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들이 시장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라클은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오라클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OCI, 즉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변신에 성공했다는 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말뿐이었다면 월스트리트가 움직이지 않았겠죠. 자료에 나온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입니다. 전년 대비 66%나 급증했습니다. 66%요? 와, 이건 그냥 성장했다 수준이 아니라 폭발했다고 표현해야 맞겠네요. 네,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OCI, 즉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이 얼마나 무섭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3대장이 정말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옹성 같았죠. 그런데 후발주자인 오라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나요? 뭔가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라클의 전략은 단순히 서버 공간을 더 싸게 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그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완전한 기술 스택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완전한 기술 스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서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하다고 찝시다. 그래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즉 OCI를 빌렸어요. 이게 보통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죠? 네, 인프라를 빌려주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인프라를 쓰시네요. 저희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된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쓰시죠? 아,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오라클의 주특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업용 회계 프로그램이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이 모든 걸 저희한테서 한 번에 쓰시면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관리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인프라 IaaS부터 플랫폼 PaaS, 그리고 소프트웨어 SaaS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다 제공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아주 힘든 오라클 생태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고객을 완전히 락인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랑 복잡하게 계약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 편리하겠네요. 편리하기도 하고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게 되죠. 오라클 입장에서는 고객 한 명에게서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리고 훨씬 더 높은 마진으로 벌어들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바로 오라클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5천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RPO, 즉 확정된 미래 매출을 확보했다. 네. 둘째, 이 RPO를 바탕으로 OCI라는 클라우드 사업이 전년 대비 66%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배경에는 완전한 기술 스택이라는 고객을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와, 정말 장밋빛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듣기만 해서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계속 짓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자본 지출, 즉 캐펙스 부담에 대한 시장의 우려나 다른 시각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오라클의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어떤 우려였죠? 저렇게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만약에 고객을 예상만큼 유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아주 근본적인 우려였죠. 그 막대한 투자가 그대로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현금액에서 묶이거나 회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HSBC 보고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입니다. 오라클의 대체 자금 조달 전략을 조명한 거죠. 대체 자금 조달이라면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SPV, 즉 특수 목적 회사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모펀드나 대형 투자사들과 합작 투자를 하는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메타가 블루아류 캐피털이라는 곳과 합작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 자금을 조달한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과 일종의 동업을 하는 거군요. 돈을 같이 모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나누고 당연히 위험도 함께 나누는 방식이네요. 네, 정말 영리한 방식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라클의 재무제표에는 그 막대한 투자금이 직접적인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의 높은 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위험은 다른 투자자들과 분산시킬 수 있죠. 와,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그 캐펙스 리스크를 아주 세련된 금융기법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계획이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셈이죠. 알겠습니다. 재무 리스크는 이런 스마트한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그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앞서고 엄청난 RPO의 핵심이 AI 관련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오픈 AI가 있잖아요. 네, 가장 큰 고객이죠. 그렇다면 한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자료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죠. DA 데이비슨이라는 투자회사의 보고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분석했나요? 오히려 목표 주가를 $200로 낮추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준 거죠. 와, 정반대네요. 그들의 핵심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HSBC나 도이치뱅크가 오라클의 최대 강점이라고 치켜세웠던 그 5천억 달러짜리 RPO 있잖아요. 네, 미래가 보장된 돈이라고 했던. DA 데이비스는 그걸 오히려 특정 고객, 즉 오픈 AI의 과도한 의존도라고 해석하면서 이걸 리스크 요인으로 본 겁니다. 와, 똑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기회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위기라고 본 거네요.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린 거군요. 그렇죠. 이런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게 시장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BOFA 증권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오픈 AI 딜레마라고 딱 명명했습니다. 오픈 AI 딜레마. 네, 지금 당장은 오픈 AI가 오라클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지만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오라클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적한 겁니다. 아,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오픈 AI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거꾸로 오픈 AI에게 목줄을 잡히는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주저했던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의 우려와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HSBC와 도이치뱅크의 보고서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우려하는 그 재무 리스크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 고객 의존도 이면에는 이런 강력한 펀더멘탈이 있다.
잡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를 제공한 겁니다.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가 급등은 바로 그 반박 논리가 시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편에서는 5천억 달러의 RPO와 OCI의 폭발적인 성장을 근거로 한 아주 강력한 낙관론이 있습니다. 네, HSBC와 도이치뱅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캐펙스 부담과 오픈 AI 딜레마라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시각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오라클의 현재 위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번 주가 급등과 월스트리트의 분석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보고서 몇 개가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본질, 즉 DNA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마침내 눈을 떴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DNA 자체가 변하고 있다. 네. 과거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룡에서 이제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고 그 결과물이 5천억 달러 RPO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높은 점수를 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분석들을 통해 월스트리트가 시장에 던진 핵심 메시지를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3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첫째, AI를 향한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이며 오라클의 막대한 RPO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AI는 거품이 아니다. 그렇죠. 둘째, 그 트렌드에 올라타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르는 막대한 캐펙스 부담, 즉 재무 리스크는 영리한 대체 자금 조달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는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셋째,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은 돈만 많이 들고 마진은 낮을 것이라는 시장의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인 우려였죠. 하지만 오라클은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기술 스택을 함께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 우려를 보기 좋게 불식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오라클은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빼앗아오고 있다. 그리고 최고 금융기관들이 그 전략에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정말 명쾌합니다. 앞으로 오라클의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OCI 매출 성장률과 이 RPO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은 꼭 지켜보는 것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군요.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 중에 도이치뱅크 보고서가 있었죠. 거기에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어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낙관적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모순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우려인 오픈 AI로부터의 수익이 아예 0이 된다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와, 가장 큰 성장 동력을 그냥 통째로 빼고 계산을 해봤다고요?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네요? 네, 시장의 가장 큰 우려를 아예 제거하고 오라클의 민낯을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궁금한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하더라도 오라클의 장기적인 주당 순이익 EPS와 잉여 현금 흐름 FCF가 경영진이 제시한 원래 목표치에서 아주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분석인데요.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없어도 그만인 수준이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모두가 주목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그 오픈 AI라는 부분이 사실은 오라클이라는 거대한 케이크 위에 올라간 하나의 장식용 체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 화려한 체리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케이크 본체, 즉 오라클의 본질적인 사업 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한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